반갑습니다. 양대근 전문위원입니다. 오늘은 법인 대표님이 관심 가져야 할 사항에 대해서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인카금융에서 WM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주로 하는 일이 법인 대표님들이나 이제 개인 사업자들 동행해서 이제 상담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많은 법인 사장님들을 만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좀 사례를 가지고 중간중간에 또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관련해서 리스크들이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것들이 네 가지로 뽑으라고 하면 가지급금, 명의신탁 주식, 이익잉여금, 세무조사 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고 또 리스크가 있는 게 가지급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금의 지출은 있었으나 그 소속 계정 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확정될 때까지 일시 처리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가계정을 가지급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결상 계정으로 확정될 때 적당한 계정에 대체하는 일시적 계정, 그래서 이제 가짜가 붙은 거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회사에서 돈이 나갔는데 정빙이 안 되는 것들을 가지급금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누군가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책임이 이제 대표가 지는 것을 가지급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자본금의 가장납입, 거래관행, 회계처리 미숙, 분식회계, 대표이사 개인 사용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본금의 가장납입은 법인 설립 시 실제 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잔고증명서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요즘에는 법인을 설립할 때 잔액증명서 은행에서 이제 쉽게 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제 자본금을 이제 하기 때문에, 특히 건설업종들 면허 때문에 자본금이 이제 제한이 돼 있죠. 뭐 예를 들어서 1억이라든지 2억이라든지 뭐 5억이라든지 10억이라든지 이렇게 면허의 종류에 따라서 자본금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실제 돈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잔고증명서만 떼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바로 이제 빼는 거죠. 실제 이제 돈이 들어가서 그 돈이 뭐 회사에 이제 집기도 사고 기계도 사고 뭐 임대료도 내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이 이제 계속 이제 붕 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 가지급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자를 할 때도 실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뭐 자금을 빌려서 집어였다가 다시 이제 빼는 경우에는 그게 또 이제 가지급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래관행, 건설업체 하청으로 공사 수주할 시에 뭐 과도한 접대비라든가, 그래서 이런 이제 접대비는 뭐 영수증을 뗄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가지급금으로 이제 남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 건설회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의료계 쪽에, 의료계도 뭐 약품 관련해서 이제 뭐 접대를 하거나 로비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런 거래 관행으로 인해서 가지급금이 이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 미숙, 뭐 자체 기장하는 회사나 뭐 기장 뭐 대행을 이제 맡기는 회사나 이런 회계 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흔히 이제 우리가 보통 업체들이 매달 영수증을 챙겨서 회계사무소에 보내주더라도 회계사무소에서 이거를 매달 정리하지 않고 결산할 때 한꺼번에 정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결산하다가 보면 굉장히 바쁘죠. 그리고 그것을 입력하는 이제 여직원들, 특히 이제 직원들이
뭐 그냥 전산 자격증만 취득해서 이제 뭐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뭐 어떤 회계 명목으로 이제 처리를 할지, 계정으로 처리를 할지를 이제 몰라서 처리가 안 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보면 한 5%에서 최대 15%까지 이런 이제 회계 처리 미숙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식회계. 이것은 결산을 이제 하고 세무조정을 할 때, 이익이 이제 뭐 조금 났는데, 뭐 신용등급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뭐 조달을 위해서 이익이 좀 많이 난 걸로 이제 부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익만큼이 가지급금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분식회계의 대표적인 경우인데, 뭐 은행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이제 늘고 이익이 늘어야 뭐 신규 대출을 하거나 안 그러면 기존 대출을 유지를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은행에서도 이제 이익이 이제 마이너스가 나거나 이제 조금 낮지만 좀 이제 적정하게 부풀려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정빙들이 적격 거래처가 아닌 경우 그럴 경우에는 실제 뭐 영수증을 발행을 받았거나 뭐 이렇게 했지만 그게 이제 적격증빙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분식회계를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이사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갖다 쓰신 거죠. 예, 뭐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급여는 이제 적게 측정을 해놓고 예전에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월급을 얼마 받으시냐고 여쭤보면 보통 월 300에서 500 정도 받는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적게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소득세도 많이 내고 사대보험료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이제 주변에도 그렇게 받기 때문에 자기도 뭐 그렇게 이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뭐 300에서 500 정도 받아가지고 사실 생활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급여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을 회사에서 이제 갖다 쓰시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법인의 자금으로 이제 개인의 이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뭐 부동산이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취득하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가계급금에 대해서 이제 개념도 없고 잘 모르고 세무사들도 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가장 납입이 됐다든지 아니면 접대비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돈이 나갔는데 그것을 영수증 처리하지 못한 경우 이런 것들 때문에 가계급금이 이제 발생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가계급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떤 위험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인정이자 발생, 두 번째가 지급이자에 대한 송금 불산입, 세 번째가 법인세 증가, 네 번째 대표이사 소득세 증가, 심지어는 횡령 배임으로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씩 살펴보면 인정이자 이제 가지급금도 회사 입장에서 보면 돈이 나간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받느냐? 법에 의하면 차입금 가중평균 이자율 또는 당좌 대출 이자율을 적용해서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이것을 4.6%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4.6%의 이제 이자를 발생을 시키는 거죠. 지금 현재 뭐 예금 금리가 1%도 안 되는 시점에 4.6%면 굉장히 높은 이율이죠. 예, 그래서 이런 인정이자가 대부분 대표님이 이제 갚지 않으시면 계속해서 이자가 원금에 이제 플러스 돼서 복리로 이제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예, 대부분 이제 회사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이제 지급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비용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제 세금도 이제 적게 내고 있는데 문제는 가지급금이 있으면 그 가지급금 금액만큼
네가 가지급금이 없었으면 대출을 그만큼 이제 갚았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자도 그만큼 덜 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가지급금 때문에 네가 이자 낸 거에 대해서 이걸 비용으로 인정을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급금이 있으면 이자도 내야 되고, 그리고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 낸 것에 대해서 비용 처리도 못 받고 하니까 이중으로 이제 손해를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법인세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인정이자 뭐 4.6%, 그 다음에 지급이자 송금물산이 뭐 대략 뭐 한 4%에서 6% 정도 하면 과세 표준 자체가 약 10% 정도 이제 높아지고, 그래서 법인세율이 10%인 회사들은 10% 정도 세금을 더 내야 되고, 20%인 회사는 20% 정도 이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표이사 소득세 증가, 예를 들어서 가지급금이 이제 10억 정도다라고 하면 소득세가 2,477만 원 정도 이제 증가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내지 않고 뭐 계속해서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제 세무조사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한꺼번에 추징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년 가지급금 10억이면 매년 소득세가 2,477만 원, 2,500만 원이라고 치고 4년이면 1억이 소득세가 이제 되고 거기에 대한 가산세까지 이제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가지급 금액이 이제 많으면 배당을 받아서 갚든지 아니면 퇴직금을 정산해서 갚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횡령 배임이 있는데 가지급금이 결국은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금액이고 이것은 대표 너가 마음대로니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형사적으로 횡령 배임으로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일정 금액이 넘으면 국세청에서는 당연히 이제 검찰에 이런 이제 횡령 배임으로 이제 고발을 이제 할 수도 있죠. 제가 갔던 업체 중에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에 대전에 있는 업체인데 굉장히 이제 기술력이 있는 업체예요. 기술연구소도 있고 여기 이제 대표님이 기술연구소의 이제 소장하고 직원을 핵심 직원이기 때문에 주식을 이제 조금 줬습니다. 뭐 5%, 10% 이렇게 이제 주식을 줬는데 문제는 이제 주주가 되면 3% 이상의 이제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회계장부 열람권이 있습니다. 소액 주주로서 그런 이제 권리가 있는데 어쨌든 이 직원들이 이제 회계장부를 보니까 과지급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과지급금이 이제 이렇게 많은데 이거 네가 이제 함부로 쓴 거 아니냐. 이제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갚든지 아니면 주식을 우리한테 넘기고 나가든지.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감옥 갈래, 회사 넘길래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감옥 가기는 싫으니까 주식을 그 직원들한테 넘기고 그렇게 이제 회사를 이제 나가신 거죠. 이렇게 이제 회사가 좋은 경우에 이 가지급금이 있으면 회사를 이제 뺏길 그런 이제 리스크가 오히려 더 이제 커질 수 있다. 회사가 별로 좋지 않으면 뭐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그 회사는 이익도 많이 나는 이런 회사였는데 가지급금 때문에 결국 회사를 직원들한테 이제 뺏긴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지급금을 어떻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느냐? 재무상태표나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고 좀 확인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봐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가지급금이라는 게 이제 실제 가지급금이라고 대놓고 이런 재무상태표에 표시해 놓는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많이 없고요. 이거를 조금 이제 좋은 말로 그 주임종, 당기 채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해 놓은 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아예 숨겨 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매출 채권이나
재고자산 이런 데 이제 숨겨 놓는 경우. 왜냐하면 재무상태표는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가지급금이 있다 하더라도 12월 31일자에 이것을 옮겨 놓는 거죠. 예, 뭐 이제 12월 31일자에 일시적으로 가지급금을 이제 소멸을 시켰다가 다시 이제 1월 1일부터 나타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에 아예 이제 거기에 포함시켜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서에 이제 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 이제 재무상태표에 보면 뭐 단기대여금, 주인종 단기대여금, 주임종 단기채권, 기타의 단기대여금, 미수이자, 매출채권, 재고자산 이런 이제 계정 그 항목들이 가지급금과 이제 연관이 있는 거라는 거죠. 특히 이제 미수이자는 대표님이 인정이자를 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대표님들이 가지급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이것을 이자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별로 없죠. 그러면 이제 세무사들은 이것을 미수이자라고 해서 잡아놓죠. 그리고 이걸 이제 갚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지급원금에 다시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고 가지급금이 있구나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의 수익에 이자 수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자 수익이 과도하게 좀 많다. 예를 들면 이제 이자 수익이 100만 원 이상이다라고 하면 지금 예금 금리가 뭐 1%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억 같으면 1%면 1000만 원인가요? 10억이면 그러면 이제 1억이면 가지급금이 1억이면 100만 원. 예. 그래서 아니죠. 예금이 1억이면 연이자가 이제 100만 원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자 수익이 뭐 1000만 원이 넘는다. 이러면 재무상태표에 이제 예금이 10억 이상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10억이 없는데 이자가 10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이거는 가지급의 이자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기가 이제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에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보면 됩니다. 여기 가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1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가지급금 적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계산을 해서 이 가지급금 적수가 보면 수십억에서 뭐 수백억 이렇게 이제 돼 있는 데도 있어요. 1할 계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인정이자를 4.6%를 계산을 해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회사 계상액은 이렇게 이제 인정이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회사가 상계 처리를 이제 한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근데 회사가 이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 인정이자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가지급금 원금에 포함이 돼서 계속해서 이제 복리로 불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회사들을 이제 가보면 가지급금이 굉장히 많이 이제 불어나 있는 경우가 있고 이 가지급금이 전체 자산의 한 30%가 넘어가면 사실은 세무조사에 이제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 자산이 이제 30억인데 가지급금액이 10억이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가지급금이 큰 거죠. 예를 들면 저는 가지급금을 이제 암세포에 비유를 하는데 이제 암세포도 세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지급금도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자산인데 악성 자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지 않으면 가지급금이 계속 불어나서 결국은 이제 암이 초기 단계에서 뭐 2기, 3기, 말기까지 이제 가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뭐 사람이 이제 암 때문에 사망하듯이 회사도 가지급금 때문에 세무조사를 당하고 추징을 당하고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뭐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개인재산으로 상환하는 것, 급여나 상여로 상환하는 것, 배당금으로 상환하는 것, 퇴직금으로 상환하는 것, 자사주로 상환, 산업재산권으로 상환, 뭐 이런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 자사주나 산업재산권은 주로 이제 컨설팅 업체들이 와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해주고 있죠. 첫 번째, 개인 재산으로 이제 상환하는 방법은 뭐 제일 쉽죠. 내 재산을 그대로 이제 뭐 넣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특히 이제 뭐 부동산의 경우에는 팔아서 현금화해서 회사에 이제 집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나 뭐 취득세 뭐 이런 세금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또 금매로 이제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시가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좀 할인해서 이제 팔아야 되는 이런 문제도 이제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 급여나 상여로 이제 상환하는 거는 소득세나 사대보험료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제가 만났던 이제 회사 중에 하나도 대표님이 이제 그 급여를 평소에 이제 뭐 한 1억씩 받으셨는데 이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1억을 더 얹어가지고 이제 2억씩 이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소득세 누진이기 때문에 소득세율도 올라가고 사대보험료도 이제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특히 이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최고 구간이 월 뭐 한 7,800만 원 정도 이제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배당금으로 이제 상환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득세나 이제 사대보험료에 문제가 생깁니다. 배당은 1인당, 지금은 이제 2천만 원까지만 15.4%로 원천 징수가 되고, 그것을 초과하게 되면, 모든 소득을 이제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급여나 상여로 상환을 하거나 배당으로 상환을 하는 것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이런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으로 상환을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2015년까지는 뭐 사실은 이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가 좀 쉬웠습니다. 특히 이제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방법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 소득세율이 뭐 10%에서 20% 정도 에서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급여나 상여로 받는 거에 비해서는 2분의 1에서 3분의 1, 뭐 최대 4분의 1 정도의 세금만 내고 가계급금을 이제 상환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하도 이렇게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2016년도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제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안 된다. 6가지 사유가 있죠. 그 사유 외에는 현실적으로 이제 퇴직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돼 있고, 퇴직금 규모도 지금 이제 퇴직금 매수가 2012년 이후에는 3배, 내년에는 또 이제 이게 2배로 이제 변경을 할 거라고 지금 이제 예고가 돼 있죠. 어쨌든 퇴직금이 이제 좀 한계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그런데 이제 임원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퇴직이라는 게 근로자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내가 이 회사에서 이제 퇴직을 하면 다시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장님이 이제 다시 받아줘야 되는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퇴직한 직원을 다시 받을 이유가 특별한 경우에는 없겠죠. 근데 이제 임원은, 특히 이제 특수관계인, 임원은 3년마다 사실 이제 갱신을 하도록 돼 있고, 대부분은 이제 갱신을 이제 하죠. 근데, 갱신을 하지 않거나, 퇴임이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사임을 이제 하는 경우, 뭐 했다가, 퇴임이나 사임을 했다가 다시 취임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국세청에서 이것을 이제 퇴직이라고 이제 포함주려고 하면 중간에 이제 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번 달에 퇴직하고 다음 달에 취임하는 거는
국세청에서는 퇴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연속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일 뭐 좋은 방법은 이렇게 이제 연말에 뭐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퇴직을 했다가 해가 바뀌어가서 1월 달이나 2월 달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회계 연도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퇴직이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주로 이제 상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자사주 취득이 세율이 3년 전만 하더라도 10%였습니다. 근데 이게 하도 또 자사주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세율을 20%로 이제 올렸고 특히 이제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또 25%를 이제 세율로 이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율이 그렇게 낮지는 않죠. 뭐 낮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급여나 상여로 상환하는 거나 배당으로 상환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괜찮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자사주로 상환을 이제 하려고 하면 주주 균등의 문제나 양도세나 이제 배당세의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절차, 자사주로 처리하기 위한 이제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의사록에 이런 이제 자사주로 이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명백한 그런 문구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네 맘대로 한 거 아니냐. 네가 대주주고 하니까 네 맘대로. 특히 이제 뭐 주주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 대표 혼자만 이제 자사주로 했을 경우에는 꼬투리를 잡을 확률이 이제 많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꼬투리 잡히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그런 이제 절차상의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주총회를 하거나 이사회를 할 때는 일단 소집 목적을 정해서 주주나 이사들한테 소집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일주일 전에 추총은 2주 전에 소집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소집 통지를 안 하죠. 그냥 서류상으로만 뭐 추총했다, 의사록 남기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자사주로 이제 할 경우에는 그런 이제 소집 통지도 사실은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우편물을 이제 보낸 근거도 이제 남겨놔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본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제 하셔야 되고 혹시 나중에 이제 국세청에서 소명을 하라고 했을 때 제대로 이제 소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부인당하고 추징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산업재산권으로 이제 상환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특허 이야기인데, 보통은 이제 특허를 이제 회사가 이제 특허 취득을 하는데, 이거는 대표가 개인 명의로 이제 특허를 출원을 해서 등록을 해서 나중에 이제 그 특허를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평가받은 금액으로 회사에 양도를 하고 거기서 이제 돈을 받아서 다시 이제 가지급금을 이제 정리하는 방법인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면 이 특허를 이제 팔 때 이제 양도세가 일단 60%를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남은 이제 40%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실질 과세가 이제 한 10% 정도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급여나 상여로 하는 거나 배당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이득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허로 이제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것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국세청에서는 소명을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대표가 실제 이제 특허를 자기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만들었다라는 걸 소명을 해야 돼요. 현실에서는 대부분 이제 변리사나 이제 특허법인에 이제 돈 주고 맡기죠. 돈 주고 이제 맡기지만 나중에 소명을 할 때는 이거는 내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변리사는 이제 출원 등록을 이제 대행해 준 역할만 이제 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지급금으로 이제 정리하는 방법, 말씀을 이제 드렸고, 어, 명의신탁 주식을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은 좀 오래된 회사들에 가면 대부분 아직까지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용어의 정의는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라고 하고 명의상 소유자를 수탁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왜 명의신탁 주식이 이제 발생을 하느냐? 이거는 예전에 상법상 최소 발긴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법 288조에 보면 1996년 9월 30일까지는 법인을 만들려고 하면 주주가 7인 이상이 돼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96년 10월 1일부터 2001년 7월 23일까지는 3인 이상이 있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1년 7월 24일 이후부터는 상법이 바뀌어서 발긴 요건에 이제 제한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이제 법무사들이 이 3인 이상이란 것에 꽂혀 있어서 2001년 이후에 설립된 회사들도 주주가 3인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대표님이 필요도 없는데 내 말고 가족을 집어넣든지 친척을 집어넣든지 친구를 집어넣든지 심지어는 직원을 이제 주주로 집어넣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3인 이상으로 이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법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악의를 가지고 한 거는 아니고 일단 이제 법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문제는 이 뒤에 이것을 이제 찾아오려고 할 때 줄 때는 뭐 아무 대가 없이 줬는데 찾아오려고 할 때 세금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골치가 좀 아픈 거죠. 두 번째는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 과점주주라는 거는 일단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50% 플러스 1주라도 있으면 과점주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점주주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은 쉽게 이야기하면 가족, 친척,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이 특수관계인은 6촌 이내에 이제 그 혈족, 피를 같이 한 이제 사람하고 4촌 이내에 이제 혼인 관계로 이루어진 이런 친척들은 다 이제 특수관계로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상 특수관계라고 해서 회사에 이제 그 임직원 과 이제 주주는 이제 특수관계에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특수관계로 50% 이상 초과를 하게 되면 과점주주라고 하는데 과점주주가 되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혹시나 나중에 이제 회사가 망했을 경우에 원래는 이제 주주들은 자기가 출자한 그 자본금 포기하면 끝입니다. 뭐 경영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대표가 책임을 지는 거지 주주가 책임을 지는 거는 아닌데 문제는 이렇게 회사가 망했을 경우에 과점주주들은 2차 납세 의무라는 걸 집니다. 이거는 회사가 망하면 이제 일반 거래처에 이제 뭐 출돈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금 못 낸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세금은 2차 납세 의무라고 해서 과점주주가 연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일반 거래 관계에서 생긴 뭐 채권 채무는 뭐 부도나면 이제 그걸로 이제 끝일 수 있는데 세금은 그렇게 이제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금이 어떤 게 있을까? 일단 뭐 법인세, 그 다음에 부가세, 그 다음에 이제 사대보험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부가세가 이제 가장 클 수 있겠죠. 매출의 10%는 이제 부가세를 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 과점주주 2차 납세 의무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50% 미만을 이제 가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간주취득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모비스 부품 대리점인데, 대표님이 이제, 개인 사업자를 하다가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무사한테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거죠. 과점주주가 되면 이렇게 이제 2차 납세 의무를 져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45%, 친구 두 사람한테 55%를 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10억짜리 건물을 이제 취득을 하게 됩니다. 법인 이름으로. 취득을 하면서 이제 취득세는 법인이 냈겠죠. 그러면서 이제, 4억 정도를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이제 받았죠. 그리고 이제 이자를 내고 있다가, 이게 이제 이율이 너무 좀 비싸다. 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이제 은행에 가서 이율을 좀 낮춰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은행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대표님이 과점주주가 아니라서 좀 곤란하다. 예, 과점주주가 되면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장세무사한테 이제 그대로 이야기를 했죠. 은행에 가서 이제 이율을 낮춰달라고 하니까 과점주주가 되면 이제 뭐 생각해 볼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이제 세무사가 그러면 이제 친구한테 줬던 55% 중에서 이제 10%를 가지고 오자. 라고 해서 이제 10%를 가지고 왔어요. 예, 문제는 그 다음 달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간주취득세를 내라고 이제 날라온 거예요. 예, 45%에서 55%의 이제 과점주주가 됐기 때문에 55%에 대한 취득세, 이미 이제 부동산 취득세를 법인이 냈지만, 개인, 대표가 이제 취득세를 이제 한 번 더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800만 원 정도가 이제 날라왔던 것 같아요. 대표님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세금을 이제 내게 되느냐. 그 기장세무사도 간접취득세는 자기는 이제, 미처 생각을 이제 못했다. 죄송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죄송하다고 이제 끝난 겁니다. 세금은 대표가 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나머지 이제 45%가 남았잖아요. 45%를 이제 가지고 오면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간주취득세를 이제 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과점지주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주식을 50% 이상 남한테 이제 준 경우에는 망하면 뭐 사실 상관이 없지만 회사가 오히려 이제 잘 됐을 경우에 특히나 이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정말 나중에 굉장히 이제 좀 심각한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사실 뭐 이렇게 이제 좀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제 종합소득세 이제 뭐 배당을 받으면 이제 내 혼자서 1억을 받으면 이제 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2천만 원씩 이제 나누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차명으로 그렇게 해놓고 15.4%만 세금 내고 이제 배당 받아가지고 이제 회수를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세금 탈루를 이제 하기 위해서 차명으로 이제 해놓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상법상 최소 발기인 요건 뭐 3명 이상 돼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발생한 경우가 이제 가장 많고 두 번째는 이제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한 경우가 이제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명신탁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어떤 위험이 있느냐. 사실, 2000년 이전만 하더라도 비상장 주식들은 다 액면가로 이제 거래를 했기 때문에 뭐 액면가로 줬던 거, 그 나중에 이제 내가 액면가로 받으면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뭐 문제는 2000년 이후에는 이 주식을 시가평가를 이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주식 평가를 해서 액면가가 만 원인데 평가를 해보니까 10만 원이었다. 라고 하면, 9만 원에 대해서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거나 안 그러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제일 첫 번째, 보유 위험 중에 수탁자가 변심하거나 사망할 경우, 수탁자가 이제 사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거는 자동으로 이제 법정 상속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받은 상속인들은 당연히 이제 상속세를 내겠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본인 재산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회수를 하려고 하면 정말 이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회수하기가 힘든
수탁자 본인이 갖고 있을 때는 뭐 그냥 아는 사이고 이제 신뢰가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달라고 했을 때 뭐 받아올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유가족한테 이제 넘어갔을 경우에는 유가족이 쉽게 이제 안 주는 경우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변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만났던 사례인데 성남에 굉장히 이제 좀 기술력이 좋은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가 자본금이 1억인데 주주가 3명입니다. 법무사가 3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본인, 그 다음에 배우자, 친구, 이렇게 이제 1억을 이제 한 거예요. 그 중에 10%를 친구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이제 친구 목으로 이제 해 준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평가를 해보니까 10억으로 이제 평가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친구의 이제 지분도 1,000만 원에서 1억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대표님한테 이렇게 차명 주식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더 뭐 세금 문제도 있고 위험해지니까 찾아오라. 해서 이제 이 대표님이 이제 마음이 좋아가지고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뭐 줄 때 1,000만 원 줬는데 지금 평가해 보니까 이제 한 1억 정도 평가가 된다. 그래서 니한테 1억 줄 테니까 돌려줘.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나쁜 놈이었던 거죠. 예. 그 자기도 이제 알아보니까 이 회사가 앞으로 계속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한테 10억 주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황당하죠. 예, 아무 대가 없이 1,000만 원 줬는데 갑자기 10억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대표님이 굉장히 이제 성이 나가지고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변호사, 사실 변호사들 중에는 이런 이제 주식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과점주주 뭐 이거 이제 간주취득세 나왔을 때 또 이 사장님이 이제 변호사를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셨는데 명시탁 주식이었다라고 이제 주장하면 됐을 건데 다른 방법으로 이제 주장해서 이제 결국 패소를 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어쨌든 변호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잘하는 변호사를 이제 고용을 해서 수수료를 이제 1억 5천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1억 5천 주고 이겼습니다. 예, 결국 이제 뭐 찾아왔는데 문제는 이제 수수료가 1억 5천이 들어간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자본거래 위험성이 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증자 시에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줄 때는 보통 이제 뭐 자본금 뭐 5천만 원, 1억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0% 주면 1,000만 원인데 이제 자본금 1억으로 있던 회사가 성장하면서 이제 증자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1억을 더 증자를 이제 하려고 할 때 문제는 이제 액면가 1억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법은 시가평가를 해서 이제 들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배로 평가가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10억을 집어넣으면서 1억만 자본금으로 들어가고 9억은 이제 초과 발행 이익으로 회사가 그냥 이제 이익으로 잡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에 이제 그 차명 주주도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돈도 이제 대표가 이제 다시 이제 줘야 되잖아요. 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돈이 1억만 증자하는데도 10억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자본 거래할 때 이런 새로운 명신탁 주식이 이제 발생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세금 문제도 이제 굉장히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입증 여부. 시간이 오래되면 이 자본금을 이제 대표가 이제 다 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 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이거는 처음부터 이제 명의신탁했던 거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예세 부과, 정예세 및 가산세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 요거는 조금 뒤에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명주주의 소수주주권,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소수주주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사례,
그 주주가 회계장부를 이제 열람을 해서 대표가 가지급금이 있거나 뭐 이렇게 하면 태클을 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위험들이 있습니다. 특히 세금적인 위험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명의신탁 주식의 평가는 어떻게 하냐면 최초 설립 시에 준 거는 액면가로 평가를 합니다. 액면가로 해서 이제 가산세만 플러스를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정자를 하게 되면 정자가 이루어진 날 명의 개설을 한 날의 평가에 시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금액으로 이제 정렬을 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세가 더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명의 신탁 시에는 새로 이제 명의 신탁 한 날의 평가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는 이제 정관에 양도 제한 규정을 만들고 이것을 등기까지 이제 하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이제 등기를 이제 해서 주주들이 원래 이제 주식은 주주들이 마음대로 이제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양도 제한 규정이라는 건 뭐냐면 주주가 이제 주식을 양도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양도를 해라. 이런 이제 규정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양도한 거는 무효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제3자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효력이 이제 발생하려고 하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정관에만 놔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 제한 규정을 이제 등기를 이제 하고 두 번째 이제 청자대금의 납입 근거를 이제 마련을 한다. 명의신탁자가 이제 이 돈을 다 냈다. 그래서 이제 은행 이체한 뭐 통장이나 이제 거래 명세서 이런 게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배당의 실질 기속.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배당을 이제 했을 경우에 그 차명주주가 이제 배당을 받아서 다시 이제 실주주에게 돌려줬다라는 이런 이제 근거가 있으면 차명주주라는 걸 쉽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이런 차명주주가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배당을 잘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또 배당도 해주고 하는 이제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를 이제 공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주식을 이제 차명주주한테 줄 때 명의신탁했다라는 이제 서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명의신탁한 거를 이제 해지한다라는 서류.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에 인감도장 찍고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이제 공정까지 받아 놓으면 조금 명의신탁 주식 해결할 때 객관적으로 이제 인정을 이제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거고 물론 이제 뭐 두 사람이서 이제 인정한다고 해서 국세청이 100% 그것을 인정해 뭐 준다고는 못합니다. 이런 납입 근거라든가 뭐 실질 기속이라든가 이런 이제 다른 증거들도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의 판결문, 법원 분쟁 발생 시에 소송을 통해서 이제 회수해 온 이런 이제 판결문이 있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친구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1억 5천만 원 수수료 들여서 이제 갖고 온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명신탁 주식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차명주주하고 이제 합의가 뭐 된 경우에도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만으로는 조금 국세청을 이제 설득하기가 이제 좀 힘들 것 같아라고 하면 이런 이제 법원에 이제 판결문을 이제 받는 거죠. 서류 재판을 통해서 이거는 확실히 이제 그 실소유주 거다라고 이제 하는 이런 이제 판결문을 받는데 문제는 이제 세금입니다. 왜 이렇게 이제 명신탁 주식 해지의 방법으로 이제 하느냐면 이런 겁니다. 법인 설립 시에 자본금 1억짜리 회사의 50%를 이제 명신탁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5천만 원을 이제 신탁을 한 거잖아요. 10년 후에 이 명신탁 해지를 통해서 이제 주식을 회수를 이제 한다라고 하면 세금은 이제 얼마나 내느냐 보면 이제 증여세 5천만 원을 줬잖아요. 최초에 10%입니다. 그래서 이제 500만 원.
그리고 이제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 100만 원이죠. 그리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거는 연 10.95% 곱하기 10년이니까 547만 5천 원 해서 세금이 총 1147만 5천 원의 이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8년 후에 1억을 유상증자를 했는데 기업 가치가 이제 20억이 된 거예요. 1억짜리 회사가 20억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명의신탁 해지를 하면 이제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설립 시에 이제 5천만 원 준 거에 대해서는 아까 보셨듯이 1147만 원의 세금이 발생을 하는데 정자를 이제 했다라고 하면 이 증여세가 10억, 이제 20억으로 평가됐으니까 50%가 10억인 거잖아요. 10억에 증여세율이 30%, 공제 6천만 원 하면 2억 4천의 증여세가 발생을 하고 여기에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20% 하면 4,800만 원,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2년을 하면 5,200만 원에서 총 3억 4천의 이제 세금이 붙습니다. 자, 설립 시에 5천만 원 준 거는 1,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2년 전에 증자한 거는 똑같이 1억을 증자했지만 평가가 20배로 평가가 되었으니까 3억 4천의 세금이 이제 발생을 해서 합쳐서 3억 5천을 이제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증자하는 회사들은 이 증자 시의 세금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골무리를 이제 앓을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이익잉여금인데, 사실 뭐 법인 대표님들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가지급금하고 이익잉여금입니다. 근데 이제 가지급금은 없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이익잉여금은 없는 회사들이 별로 없죠. 법인은 어쨌든 이익이 남으면 이것을 이익잉여금으로 계속 이제 쌓아야 되니까, 오래된 회사일수록 이익잉여금이 이제 많이 있을 확률이 높은데, 이익잉여금의 개념은 이겁니다. 매년 영업 결과 발생하는 순이익이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에 들어가서 계정 처리되는 것. 현금 흐름표의 순이익이 재무상태표에 자본의 이익잉여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리스크는 자본 항목이 증가하면서 추당 가치가 상승을 한다. 그래서 세금의 기초가 되는 가표가 상승하고 매각 또는 승계 시 세금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결국 세금도 이제 많이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의 출구 전략은 첫 번째 배당을 받는 거죠. 매당 배당을 받는데 인당 2천만 원까지 15.4%니까 차등 배당을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원래 배당은 이제 주식수에 비례해서 비례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 주식수가 적은 사람은 이제 배당을 조금밖에 못 받겠죠. 근데 이제 이것도 2012년도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차등 배당이 가능해졌다. 차등 배당은 주식수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받거나 안 그러면 배당을 이제 한 사람한테 몰아줄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주주들은 다 배당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임원 퇴직금 배수를 이제 활용해서 이익잉여금을 이제 줄일 수도 있고 자사주 취득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을 회사에 이제 매각하면서 잉여금을 줄일 수도 있고 특허권 활용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이익 소각인데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익 소각은 어떤 거냐면 원래 이제 자본을 이제 줄이는 방법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감자, 이제 먹는 감자가 아니고요. 이제 주식을 이제 줄이는 감소할 감자입니다. 감자인데 이거는 이제 법정 자본금이 감소하고 법정 자본금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고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하죠. 근데 이제 이익 소각은 발행 주식 총수가 감소를 하는데 법정 자본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잉여금만 감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좀 더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많이 이제 하는 게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이익 소각인데, 배우자 간 증여가 6억까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주식 평가 후에 증여세를 내지 않고 주식을 증여한 후 자사주 취득으로 이익 소각을 하면 증여세나 양도세를 이제 안 내게 되는 거죠. 세무서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 내니까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이익 소각을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소명을 하라라고 이제 나옵니다. 이때의 유의점은 취득가와 대가의 차익에 대한 의제 배당 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만 취득가와 대가의 금액이 동일하면 소득세는 이제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에게 증여 후 5년 이내에 자기 주식 취득으로 법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세 이율과세 문제가 발생하지만 뭐 차익 자체가 없으면 뭐 이율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주권 발행이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기존 배우자에게 주식이 있을 경우에 배우자가 주식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주식을 주면 그 주식을 예를 들어서 액면가 이제 만 원짜리 6억을 이제 배우자한테 이제 주려고 하는데 이걸 만 원짜리는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1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제 양도세 9억에 대해서 차액 9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거나 안 그러면 이제 10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6억까지는 이제 증여세가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한테 이제 10만 원으로 평가한 것을 6억을 줍니다. 그럼 이 6억을 회사의 6억으로 그대로 이제 양도를 하면 양도 차익이 없으니까 이율과세 문제가 발생을 안 하죠. 근데 문제는 이 배우자가 기존에 주식이 있었어. 만 원짜리 주식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10만 원짜리 주식을 이제 6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는 만 원짜리고 받은 거는 10만 원짜리잖아요. 그래서 10만 원짜리를 회사에 이제 팔았다라고 해야 양도차익이 없는데 이 주식이 우리가 주권 발행을 안 하면 어떤 게 만 원짜리고 어떤 게 10만 원짜리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국세청은 양도차익이 이제 발생을 했네, 양도세 내라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존 주식을 자기 주식으로 취득했다고 이제 할 경우에 양도세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권을 이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호를 매기는 거죠.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주식은 몇 분부터 몇 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사모님이 가지고 계신 주식은 몇 분부터 몇 분까지 있었는데,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주식 중에 뭐 10%를 이제 사모님한테 몇 분부터 몇 분까지를 이제, 증여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주권관리대장에 이제 다 써놓고, 그리고 이제 주권에도 뒷면에 배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소명을 하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제 했다라고 이제 해야, 국세청에서 이제 꼬투리를 잡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익 소각을 이제 하려고 하면, 소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주권 발행을 이제 해야 되고, 이 주권 발행은 실제 주식을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그냥 내가 뭐 컴퓨터로 발행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인쇄소에 가서 주권을 이제 주권 양식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찍어야 되고, 이걸 이제 주권 발행할 때는 이제, 인지세도 내야 됩니다. 국세청에. 그래서 이제 장당 400원씩 인지세도 이제, 국세청에 신고해서 내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주권 발행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세무조사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이제 대표님들이 가장 뭐 무서워하는 게 세무조사고, 저도 업체에 가면, 가급적이면 세무조사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무조사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세무조사를 나오면 하나하나 다 이제 꼬투리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이제 안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세무조사는 어떤 게 있느냐? 정기 세무조사가 있고요. 기획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세 제보, 찌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율 분석, 그 다음에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을 통한 이런 이제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정기세무조사는,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이죠. 예, 특별한 혐의가 없어서 5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조사. 예, 주로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받는 거죠. 중소기업은 뭐 받을 일이 없죠. 정기세무조사는. 그 다음에 이제 기획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업종별로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탈세, 탈루가 의심되는 주요 업종을 선정해서 집중조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강남에 이제 뭐 성형외과나 이제 뭐 피부과 이런 걸 이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또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강남에 이제 부동산을 고가로 사고 판 사람들을 이제 뭐 집중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획조사인 거죠. 지역별 조사, 예, 사업장 주소를 이제 해서 같은 지역에 있는 것들을 이제 싹 다 조사를 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어떤 업체들은 지방에 소재지가 있는데 본사를 서울에 이제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서울에 이제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본사를 두면 강남을 관할하는 세무서에서는 사실은 지방의 매출 뭐 얼마 안 하는 데들은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서울에다가 이제 본점 주소를 이제 두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결조사. 예, 현재 세무조사 중인 기업을 연결해서 이제 조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가세 탈루 같은 경우에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같은 업체 중에도 연매출 한 10억 정도 하는 굉장히 이제 작은 업체인데 사장님하고 직원 둘이서 이제 하는 업체예요. 부가세를 이제 뭐 일명 이제 가라 영수증이죠. 허위 영수증을 해서 이제 3년 동안 뭐 한 이제 10억 정도를 이제 탈루를 이제 한 거예요. 연 10억을 하는 회사가 3년 동안 이제 한 10억 정도를 이제 탈루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걸렸어요. 예, 다른 데서 이제 걸렸는데 이제 다 줄줄이 사탕으로 걸린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은 결국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세 제보. 가장 이제 유의해야 될 게 이제 이 탈세 제보입니다. 사업주의 탈세 행위나 적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탈루세액의 최대 20%까지를 포상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최대 40억,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좀 큰 회사들 이제 탈루했다는 정황을 이제 파악을 하고 있으면 찌르면 가서 이제 세무조사에서 추정하는 금액의 뭐 20% 최대 40억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추이를 보면 2013년도에는 탈세 제보가 29,000건 정도 됐었는데 17년에는 52,000건, 거의 한 2배 이상 이제 늘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율 분석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가율과 소득률 두 가지가 있는데 부가율은 매출액 대비 매입액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이제 매출액을 100이라고 보면 매입은 뭐 한 70%에서 80% 정도 이제 매입을 하겠죠. 근데 매입액이 뭐 한 95% 정도 돼. 그러면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면 세무서에서도 이거 좀 이상하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업종별에 따른 이제 이 부가율을 이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장 세무사들이 이제 세무 조정할 때 이제 가장 신경 쓰는 게 이 부가율하고 소득률입니다. 소득률은 매출액 대비 소득금액, 매출 10억에 당기순이익이 이제 뭐 얼마 나왔느냐, 뭐 이런 것들의 이제 비율 분석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업종 내 평균과 비교 분석하고요. 최근 3년간의 신고 내역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가율과 소득률은 항상 이제 적정하게 이제 튀어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이제 하셔야 되고, 국세청의 이제 세금관리 시스템이 NTIS하고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NTIS는 최근 5, 6년 동안 2천억이라는 돈을 이제 투입을 해서 모든 국세 정보를 이제 DB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신고내역,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이런 이제 세무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수집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국세청 직원,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CTR이라고 하는데 하루 1거래 1000만원 이상 되면 자동으로 여기에 이제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1000만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의심거래보고제도라고 해서 STR이라고 하는데 1000만원이 안 돼도 은행원이 이거는 좀 의심되네 라고 하면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거래 관계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평소에는 그냥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나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자료를 받아가지고 나가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거의 다 이제 은행을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실 나오면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거죠. 현금 흐름 파악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금융정보분석원. 그 다음에 이제 그 PCI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강력한 이제 시스템인 거죠. 최근 5년간의 신고소득 대비 재산 증가액과 소비 지출액을 비교 분석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서면조사와 실질조사를 이제 병행 실시하는 겁니다. 신고소득 대비 재산 증가액하고 소비 지출액이 더 많으면 탈루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가 1년에 1억씩 벌었다라고 이제 신고를 하면 5년 동안은 5억을 벌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10억짜리 집을 삽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네가 이제 5억을 벌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10억짜리 집을 샀느냐? 5억은 소명해라. 라고 하면 대부분 5억은 뭐 대출 받았습니다. 이러면 이제 간단하게 끝나는 거죠. 근데 PCI는 내가 5억을 벌었는데 보니까 4억을 지출을 했더라. 그러면 남은 게 1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10억짜리 집을 사면 차익인 9억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대출을 뭐 5억을 받아도 4억은 소명을 해야 되는 거죠. 만일에 이제 소명이 안 되면 탈루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세무조사를 이제 절대 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 세무조사를 이제 받지 않으려고 하면 비율 분석, 비율 관리를 이제 잘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PCI 시스템에 의해서 신고 소득과 지출 내역을 잘 관리를 이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내부의 직원들 함부로 이제 재무제표나 이제 이런 격리장부를 보여주면 안 되겠죠. 좀 똑똑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만 보더라도 뭐 탈루했네라고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무조사를 이제 받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게 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가지급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다. 그 방법들 중에서 그 회사에 이제 가장 적정한 세금도 적게 내면서 리스크도 이제 적은 방법들을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정말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상담을 이제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명의신탁 주식은 과거에 이제 이런 법 때문에 또는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서 차명으로 이제 주주를 만들어 놓으신 분들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주식을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액면가로 줬던 게 시가평가를 해보니까 양도세나 증여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 이것을 이제 그나마 이제 세금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명신탁 주식이다. 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액면가로 줬을 때 이제 증여세로 계산을 하는 게 뭐 가장 그나마 이제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라든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이제 하는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법인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계속 쌓아두면 결국 좋을 게 없다.
비만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다이어트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이어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금을 가장 적게 내고 이제 하려고 하면 좀 복잡하지만 전문가의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세금을 뭐 가장 적게 내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뭐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제 전화번호 있으니까 문자나 뭐 전화를 통해서 그렇게 뭐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